한준미 전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정 사장님. 현재 민주당에 복당하셔서 이번에 지역위원장 경선에 나가시게 돼서 바쁘실 텐데 이렇게 흔쾌하게 시간 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이제 본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광주 전남의 시도민들은 민주당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론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민주당 유권자 눈높이에 맞는 공천이 아니라 시도당 위원장이나 지역구원의 입맛에 맞는 공천에 대한 불만이 폭주한 때문이라는 여론입니다. 민주당은 당 안팎에서 바라본 민주당이 현재 잘하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민주당이 잘하고 있느냐에 앞서서 정말 민주당이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지금 3개월도 안 됐는데 나라가 모든 분야에서 쑥대밭이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윤석열 정권의 위기를 넘어서서 국가적인 정치적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 세력은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좀 더 분명한 각오를 다지고 더구나 지금도 국회 다수당이기 때문에 엄청난 또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제대로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지난 대선에서 또 패배했고 지방선거에서도 뭐 전국적으로는 상당히 민주당이 저조한 실적을 냈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민주당원의 입장에서 한번 좀 냉철하게 자기 비판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 아시지만은 첫째는 저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어떤 도덕적 신뢰가 좀 국민들한테서 약간 감소했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이제 내로남불, 뭐 내가 하면 로맨스고, 뭐 남이 하면 뭐죠? 불륜이다. 뭐 그런 내로남불이라는 그런 비판을 받은 거 우리가 잘 새겨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민주당이 뭐랄까요? 내부의 어떤 건전하고 건강하고 활발한 뭐 토론과 뭐 비판 이런 게 많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일부 강경파와 이른바 팬덤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자기 그 사람들 입맛에 맞지 않는 무슨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그냥 엄청나게 공격하고 뭐 이런 바람에 민주당에 많은 180명 이렇게 국회의원이 있어도 또 다선의원이 많이 있어도 별로 그 목소리를 못 내고 그냥 끌려가는 듯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민주당 내의 계파 갈등이라는 것이 뭐 정당에 항상 계파가 있습니다. 이게 지나치게 이게 첨예해졌습니다. 그래서 당 내에서 뭐 비판과 뭐 경쟁이 있겠지만 그러나 큰 틀에서는 동지이고 다른 외부의 지금 같으면 국민의힘이라는 또는 윤석열 정권이라는 외부의 적이라면 그렇지만 어쨌든 싸움의 대상은 외부인 것인데 너무 내부에서 그 계파 간의 다툼이 상호 간에 어떤 적대시하는 데까지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무슨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또 이재명 이제 전 후보의 국회의원 출마, 그리고 노영민 전 비서실장의 도지사 출마 이런 것들이 좀 기준과 잣대도 다른 것이고 거기서 계파적 시각들이 굉장히 날카롭게 보여졌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민주당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주 전남의 그 공천 과정도 저도 자세한 내용은 원래 좀 밀실에서 일어난 측면이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많은 여기 지역민들은 이번에 공천이 아니라 이게 사천적인 요소가 강했다. 그러니까 시도당의 지도부가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공천을 주기 위해서 무슨 룰이라든가 검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고 또 더구나 그것이
밀실을 내서 만들어져서 이게 미리 지도부의 각본에 따른 뭐 짜여진 공천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불러일으킬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이제 광주에서는 지난 지방선거 투표율이 37%였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유례 없이 굉장히 저조해서 저는 시민들의 호된 비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전남 지역에서는 주요 도시에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시군에서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는 그런 이변이 있었지 않습니까? 목포, 순천, 광양시 또 뭐 여러 군들 이런 네. 쪽에서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점을 이번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민주당 차원에서 확실한 변화 쇄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제 그런 그 점에서 유권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공천의 어떤 그 정당 입맛대로 공천이 아니고 시민 눈높이, 시민이 요구하는 사람 이런 그 유권자의 표심을 좀 돌려달라. 이제 그런 부분의 불만 때문에 이번에 투표를 저조했고 또 특히 이제 광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불만들이 폭주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과연 민주당의 합리적인 공천의 기준이 있는가? 이런 부분은 뭐 이렇게 시민들이 누구나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결국에 이제 이번 그 서울 지역위원장 선거에서도 과연 민주당이 또 광주시당이 과연 중앙당에서 그런 공천의 기준이 적합한 인물로 선택을 해서 정당이 결국에는 인물을 만들고 지키고 성장을 시켜서 대한민국 정치 발전도 이루어야 되고 또 지역에 대한 어떤 그 발전도 같이 동시에 껴안은 이제 이런 신뢰 회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제 국민이 행복한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부분을 우리 장관님께 좀 질문 던지고 싶습니다. 예, 정치가 정말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해야 되겠죠.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의 시대적 과제에 충실한 정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좀 선명한 개혁의 비전, 또 민생의 비전을 제시하는 정치가 되어야 한다. 저는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불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 계층적으로 보면은 지난 특히 거슬러 올라가 보면 IMF 이후에 한국 사회 부익부 빈익빈 우리나라에서 최상류 뭐 1%나 10%의 많은 소득이 그리 편중되게 몰리고 있고 뭐 자산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가면 갈수록 그 소수의 상류층과 부와 권력은 커지고 중산층이 무너지고 뭐 서민의 삶이 굉장히 고달퍼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인데 주요 선진국 중에서 뭐 미국과 더불어서 한국이 가장 불평등한 나라로 지금 이미 그런 상태가 돼 있고 날이 갈수록 그것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점에 관해서 이걸 이제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수도권의 모든 소득과 재산과 모든 것이 다 몰리고 우리 호남을 비롯한 지역은 갈수록 피폐해지는 그런 형태의 또 엄청난 불평등이 있습니다. 이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해소까지 아니더라도 완화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 민주당 정부에서도 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관해서 좀 더 분명한 정말 선명한 비전과 전략이 제시되고 그것을 끊임없이 추구해 가는 것이 지금 국민 행복 정치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쯤으로는 역시 공정하고 상식이 통하고 합리적인 그런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죠. 문재인 대통령의 그 명언입니다만은 기회는 공정하고 평등하고였던가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 이렇게 정의를 해야 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건데 정말 그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한국 사회에서 지금 그 기회가 평등한가?
과정은 과연 공정하게 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 요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다시금 정의로운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저는 국민의 행복을 가져오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선진국입니다. 나라는 부강한데 이미 전 세계 이제 10대 강국에 가까운 그런 부강한 나라가 돼 있는데, 그러나 실제로 많은 중산층과 서민들은 행복을 느끼고 있지 못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하는 것이 정치의 제1과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보는 정치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뭐 정의롭고 공정하고 기회가 평등하고 뭐 이런 부분을 떠나서 이랬습니다. 아까 뭐 팬데믹 정치 말씀하셨지만 그런 그 광신적인 그런 편측 때문에 정치를 더 멀어지게 하는, 정치가 슬럼화되는 뭐 이런 그 과정들도 이렇게 예면을 받는 하나의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호남의 정치는 그래도 좀 더 정의롭고 항상 그 민주성을 강조해 왔던 그런 정치였는데, 광주 전남의 어떤 의원들이 초선들이 많았고 과연 그 지역의 민의를 대변할 수 있고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정치력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좀 많았습니다. 염려도 되어 왔었고.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정신적으로 이렇게 통합을 시키는, 협치를 하고 통합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인데 과연 그럴 만한 정치적 인물이 있느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그 민주당 이기를 불러오는. 그래서 이제 어차피 뭐 어대명이라는, 어차피 이재명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패배주의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럴 때 이제 그동안의 대한민국의 정치 육선을 거쳐오신, 또 헌정 입어주신 정치인들이 드물었는데, 우리 천전 장관님께서 육선의 어떤 그 정치적인 이력과 이런 부분을 또 호남인들에게, 광주 전남에 또 큰 힘이 될 수 있는데, 만약 이번에 이제 이렇게 지역위원장이 되신다라면 뭐 당선과 직결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주시죠. 예, 뭐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정치를 시작해서 이제 어느덧 육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육선을 쌓았습니다. 이제 수도권에서 4선을 했었고, 이제 광주에서 영광스럽게도 이제 재선을 했습니다. 지금 광주의 지형을 보면은 이제 8분의 국회의원이 계시는데 모두 다 초선이고, 이제 한 분만 재선, 정확히 말씀드리면 1.5선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불과 2년여밖에 안 된 그 초선 의원들을 상대로 또 사실 격려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비판 이전에 아직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그 경력의 초기에 해당하는 말하면 그 초심자들이시니까요. 이분들이 잘 하도록 격려해주고, 또 뭐 또 앞으로 그분들 중에서 우리 호남을 대표하고 또 대한민국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정치 지도자가 많이 나오기를 바라고, 또 저도 그런 분들을 돕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육선을 싸우면서 뭐 외람된 말씀일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항상 야당일 때는 선명하게 집권당을 견제하고, 또 민주주의 후퇴를 가져오는 뭐 여러 일에 대해서는 투쟁을 선명하게 했습니다. 이명박 정권에서 언론학법을 날치기 처리했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의원직 사퇴까지 해가면서 막으려고 투쟁을 했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도 국회의원 중에서 가장 먼저 주장하고 나왔던 사람도 접니다. 또 민주당의 쇄신과 개혁도 제가 정치 초기부터 천신정이라는 이름도 있었습니다만은 또 늘 개혁과 쇄신에 앞장서 와서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별명이긴 하지만은 천정배가 개혁의 아이콘이다, 뭐 이런
별명을 듣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의 지역 현장에 다시 출사표를 던지면서 제가 그동안 지켜왔던 그런 개혁적 자세, 일관되게 개혁적인 정치를 해왔다고 자부하기 때문에 그런 개혁적 자세와 이제 오랜 경험과 경륜까지 쌓여있는 이 경륜, 이것을 함께 활용해서 이제야말로 정말 우리 지역민들이 원하고 개혁적 국민들이 원하는 어떤 정치 발전에 마지막으로 큰 기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최다선 의원이 사실은 육선의 박병석 전 의장이신데, 그분이 다음 총선에 다시 들어오신다 하더라도 7선이고 이미 의장을 지낸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김진표 의장을 비롯해서 5선 의원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만일에 제가 다음 총선에서 국회에 다시 들어가게 되면 7선의 의원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민주당의 최다선 의원이 되고, 그동안의 관례에 따르면은 아마 국회의장의 영순위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비중을 갖게 됩니다. 그건 뭐 저 개인으로도 영광스러울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정치적 힘을 가지고 첫째는 우리 광주와 호남의 이 낙후된 경제를 살리고 미래에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을 시키는데 한번 큰 초석 역할을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구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주에 초재선 의원들만으로 모여져 있기 때문에 역시 중진 다선 의원의 역할이 있어야 합니다. 세대별로 보더라도 신구 세대가 조화를 이루어서 가야만이 힘을 바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자세를 가다듬으면서 더 겸허하고 더 낮은 자세로 우리 광주 호남의 정책 힘을 기르고 그것을 통해서 지역을 발전시키고 국가적인 개혁을 이루는데 저의 그 개혁성과 경륜을 한번 마음껏 바치고 싶다, 이런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동안 육선을 해오시는 과정에서 뭐 이렇게 보면 격빙인 게 좀 많았습니다. 예. 아까 뭐 선명한 야당의 정치도 해오셨고, 또 어떤 그 문재인 정부에서는 뭐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필요한 역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에 의해서 어떤 좌절도 겪으셨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 여정에서 질풍노도와 같은 그런 시기를 거쳐온 흔하지 않은 편함에 안주하지 않은 정치인으로 이렇게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그 정치해 오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현장이 있었다라면 어떤 그 기록들이 있습니까? 예, 뭐 수없이 많은 게 있겠지만은 역시 그래도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는 거, 그 우리나라 역사에 정말 어찌 보면 5,000년 역사에 초유의 수평적 정권 교체를 이뤘던 거 아닙니까? 저는 그때는 제가 이제 바로 국회의원이 돼서 1년여 만에 운이 좋게도 참여를 했는데, 그때 그 정말 감동과 감격이라는 것은 아마 그건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또 그에 버금가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입니다. 사실 그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선거를 앞두고 그 당시에 정권 재창출에 대한 그 희망이 많이 좀 옅어져 있었는데, 저는 그때 100여 명이 넘는 민주당 의원 중에서 노무현, 그 당시에는 후보죠, 경선 후보를 도와서 대통령 만들어야겠다고 나섰던 유일한 단 한 사람의 국회의원이 저였습니다. 그래서 남이 많은 분들은 야 저렇게 어리석은 짓을 한다고 저를 걱정한 분들도 많았는데, 결국은 저의 그 뭐랄까요, 저의 소신이 그 우리 광주 시민들의 민심과 어우러져서 결국 그때 광주에서
정말 폭발적인 그때 뭐라고 불렀나요? 광주의 승리라고 불렀나요? 근데 하도 오래돼서 잊었습니다만 어쨌든 폭발적인 민심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노무현 후보가 당의 대통령 후보로도 압도적으로 됐고 결국 어려운 과정을 거쳤지만은 김대중 대통령 정권을 재창출해서 민주정부를 전진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요. 그때는 제가 조금 더 좀 비중 있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역시 잊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제 국회의원의 이제 본분인 입법에도 뭐 여러 가지가 기억이 납니다. 우선 이제 민생을 위해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만드는데 앞장서서 결국 뭐 지금 상가 임대차 보호법들이 있죠, 법에 있죠. 또 재래시장 육성법이라든가 이런 법들을 제가 개별 국회의원 차원에서도 한 일이 있지만 또 집권당의 원내대표로서 그걸 지휘해서 만든 것들이 있습니다. 또 부패방지법, 뭐 이런 또 국가인권위원회법, 인권과 어떤 국가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활동 이런 일들도 앞장서서 과거에는 그런 게 과연 될까 싶었던 일들이 지내놓고 보면은 다 이제 사실은 실현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 정치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늘 불만은 가지면서도 지내놓고 보면은 굉장히 빠른 이게 발전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큰 어떤 역할을 해오셨는데요. 그러려면 이번에 그 서울 지역의 위원장으로 이렇게 선택을 받으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각오로 임하시고 계신지 한 말씀 주십시오. 예, 아까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서울 지역위원장은 뭐 그 자체도 뭐 목표일 수 있지만은 내후년 이제 총선에 국회에 다시 7선 의원이 되기 위해서 우선 열심히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낮고 겸허한 자세로 잘 우리 주민들을 섬기는 또 주민들의 마음과 뜻을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질책을 또 무겁게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로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지역위원장은 이제 지역 당의 관리 책임자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지역위원회를 공정하게 이끌겠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이 이 지역위원회를 사당화하는 거 이거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 정당 개혁 역사를 보면은 그래서 중앙당은 과거보다도 훨씬 지금 여러 번의 개혁을 통해서 상당히 발전해 있지만 각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지역위원회는 뭐 거의 사당화돼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 지역위원장이 자기 아성을 쌓고 또 지방선거 때는 자기 정치에 유리한 그런 뭐 구청장이나 의원들을 만드는 그런 도구로 지금 전락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점에 가서 저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저는 실제로도 과거에 수도권에서도 지역위원장도 오래 해보고 있습니다만은 지방선거가 임박했을 때 이른바 천심은 없다. 저는 뭐 속마음이야 뭐 누구누구 된 평가도 있을 수 있지만 결코 그런 내색을 하지 않고 공정하게 그야말로 그 유권자와 당원과 시민의 선택에 맡겨서 그 공직의 자질에 맞는 또 도덕적인 그런 후보들이 기회를 갖고 또 당선되게 하는 그런 결과를 이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공정하게 지역위원회를 이끌 지역위원장이 되겠다 이런 각오도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니까 서울 지역위원장 선출이 우리 전 전 장관님 입장도 물론 중요하지만
서울 주민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어떤 그 판단의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뭔가 좀 희망도 좀 얘기를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지역위원장으로 선출이 되시고 또 이제 지역구의원으로서 이렇게 또 준비를 좀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선출이 되고 당선인으로 연결이 되고 한다면 국내 최다선의 의원도 되시고 국회의장도 이렇게 원하고 계시는 이제 지역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신다면 지역민들에게 어떤 선물을 안겨주실 건지,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한 말씀 주시죠. 예, 저는 우리 광주를 중심으로 한 호남의 가장 큰 과제는 저는 경제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광주와 호남의 지역민들은 우리 역사에서 자랑스러운 민주주의와 개혁과 인권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이 우리 광주와 호남에 빚을 많이 졌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민주주의는 이제 뭐 지속적으로 발전돼야 되고 그래야 되겠지만, 그것은 우리 호남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제는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또 정착이 됐습니다. 아무리 윤석열 국힘 정권이 됐다 하더라도 민심을 벗어나면은 뭐 탄핵도 되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수준의 정치를 훨씬 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광주와 호남에서 이룬 성과입니다. 이룬 성과인데, 이제 그런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가장 낙후된 우리 호남의 경제를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 문제에다 일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광주의 가장 큰 지금 기업이 기아자동차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문명사적으로 보면은 기아자동차가 광주에서 생산하는 그 내연기관차의 시대가 지금 저물고 있지 않습니까? 불과 이제 10년, 20년 뒤에는 더 이상 기존의 자동차는 이제 쓸모가 없어지는 시대가 됩니다. 자동차,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 그런 미래 자동차로 이제 발전하는 그런 흐름이 이미 지배하고 있고, 또 나아가서는 뭐 드론 택시 뭐 이런 말이 있듯이 이제는 앞으로는 공중으로 그 도시교통이 요새는 모빌리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시항공 모빌리티 이런 용어 뭐 유에 예민합니다만, 이런 이제는 하늘을 나르는 교통의 시대가 이제 임박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비해서 과연 우리가 과거의 산업화 시대에는 굉장히 경제에서 뒤졌지만은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미래 시대에는 얼마든지 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도시와 지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것이 우리 광주와 호남의 정치인들, 또 뭐 여러분 하신 언론, 모든 우리 주민들이 힘을 모아서 그런 우리 이 지역의 경제 발전에 분명한 비전을 만들고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자원들을 동원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내부에서 확실히 논의되고 그 선명한 전략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런 일을 제가 함으로써 지역 발전, 이건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전체적인 경제력을 갖추기 위해서도 지금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좀 심하게 말하면 대한민국이 지금 굉장히 후퇴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지금 아이를 낳지 않는, 합계 출산율이 0.8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려면 지금 같은 수도권으로 모두 다 편중되고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중심이 수도권으로 쏠리는 이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은 국가의 미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이 광주와 호남을 발전시키는 일은, 이것은 우리 지역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대한민국의 평등이라는 정의의 문제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미래의 번영과 생존을 좌우하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좀 주력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해보고 싶다 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그동안에 뭐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오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끝으로 우리 그 광주 시도민께 또 서울 그 유권자께 이렇게 전달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시고 이 시간 마무리하시는 걸로 하시죠. 예. 예, 우리 이 광주 전남의 시도민 여러분 무더위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뭐 오늘 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에게는 저는 두 가지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구구국이란 말을 수년 전부터 한 일이 있습니다. 뭐 쉬운 말입니다. 자구는 스스로를 구하고 구국은 나라를 구하자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우리 광주와 호남의 지역민들은 워낙 나라를 아끼고 구하는 일에 앞장서면서 희생까지도 무릅쓰지 않습니까? 광주 항쟁의 희생, 더 올라가면 뭐그 동학의 희생도 말할 수 없는 큰 희생을 치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으면 바로 우리의 희생의 뭐랄까요? 희생 위에 서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도 희생의 역사는 좀 끝내자. 이제는 우리도 다른 지역하고 동등하게 아까 경제적으로도 윤택하게 잘 살고 우리 후손들도 호남에서 태어났다고 그래서 수도권이나 뭐 다른 지역에 태어난 데 비해서 뭐 기회가 안 주어진다든가 이런 불리한 상황이 안 되도록 우리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루는데 더 많은 노력이 기울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구구국이다. 나 자신을 구하고 우리 자신도 구하고 나라도 구하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려봅니다. 여러분 그동안도 많은 성원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많이 성원해 주시고 또 채찍질이 필요할 때는 채찍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각하고 계시는 정치적인 어떤 그 길이 크게 열리기를 바랍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주 전남도 발전하고 나라도 발전하는 그런 길을 위해 우리 전 장관님의 어떤 역할이 크게 빛이 났으면 하는 그런 소망도 품어봅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더 노력하겠습니다.